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서서 그 네 개의 분야에 대한 토론과 발표와 토론을 진행을 했고, 이 세션은 그 네 개를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라운드 발표 시간입니다. 근데 이용무 교수님 왜 아래쪽에 계십니까? 저희 팜플렛에 원래 전임 회장단이라고 써 있는데 그럼 조금 이따 플로어에서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 예. 알겠습니다. 저를 안 이뻐하시는 것으로. 이번 세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공약평가 과정을 설계하고 함께 리뷰해 준 부단장님 두 분 중에서 하영상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요약 발표를 잠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 교수님 먼저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약평가 대토론회 우리 단장님 모시고 부단장으로 함께 역할했던 국민의힘 하현상입니다. 이 정도 목소리는 잘 들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앞에 이제 뭐 4개 영역별로 또 우리 평가위원들께서 또 이 각 후보들 영역별로 다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이번 세션에서는 마무리한다는 어떤 관점에서 기존에 이제 영역별로 이렇게 좀 공약을 평가했다면 그 영역별로 했던 것을 다시 각 이 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개괄적으로 전체 어떤 방향으로 공약들이 특성이나 성격이 나타난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주로 평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이제 구성한 내용은 저희들이 주 대상으로 했던 서울, 경기, 부산, 대구 4개 지역의 각 후보들의 공약의 특성들을 5가지 기준으로 본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각 저희들이 선택했던 선정했던 공약들을 한번 간단히 정리했고요. 이 공약 내용은 이미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또 후보들의 공약을 보니까 모두가 이제 주택이나 교통 그리고 문화 AI 행정에 관련된 점들에서 공약이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특성들이 좀 있더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이점은 이제 정은호 후보 같은 경우 민주당 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공약들이 있지만 이 분권적 약간 생활 공약, 생활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약을 좀 더 설명하고 제시하려는 특성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문화생활 영역 측면 또는 지역 발전 측면에서 공약을 강조하는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이제 기존에 있던 시장으로서의 그런 특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정책을 약간 고도화하는 그런 어떤 성격들이 좀 많이 보였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AI 기반의 어떤 도시 관리 것뿐만 아니라 약간의 또 삶의 질이나 행정 혁신 측면에서 강조하는 공약들이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도록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후보 간에 기존에 이제 공약들의 5가지 기준으로 분석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건 이제 앞에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부여한 것들입니다. 그 기준으로 분석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보면 이제 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두 후보가 다 이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어쩌면 약간의 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떤 뭐 이 자치단체장 또 이 선거 공약인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적합성 측면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은호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 일관성 측면이나 또 실행 가능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약간 좀 아쉬운 점수들이 보였지만 오세훈 후보는 이제 정책 일관성을 상대적으로 좀 더 강조하려는 그런 특성들로 공약들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후보들마다 4가지 영역별로 저희들이 공약을 이렇게 쭉 분석을 했었는데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문화생활이나 그리고 이제 지역 발전 측면에서 공약들이 총 점수에서 보면 5가지 기준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나 행정혁신에서 점수들이 좀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비슷하지만 지역 발전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또 똑같이 문화생활 쪽 면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행정혁신이 좀 점수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후보들이 이제 각각의 그러면 좀 약간의 이 5가지 기준과 그리고 영역별로 좀 더 세분화돼서 한번 공약을 쭉 저희들이 정리해 보려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첫 번째 정원 후보 이제 각 기준별로 저희들이 영역 점수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문화생활 측면에서의 어떤 공약들이 점수가 좀 높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적합성 측면에서는 지역 발전하고 또 문화생활 이 2가지가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원 후보 같은 이 2가지 특성, 2가지 지역 발전과 문화생활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행정 혁신이 좀 낮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 발전 측면에서 전반적 기준에서 좀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삶의 질이 그 다음 유사하게 높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후보들은 이제 각 영역별로 그러면 또 기준 점수도 저희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서는 가면 어떤 기준이 가장 높은 점수가 있고, 삶의 질 어떤 기준이 높은 점수가 있는가를 또 확인을 쭉 해봤는데, 지역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상대적 지역 적합성보다는 오세훈 후보는 이 4가지 영역에서 지역 적합성과 보면은 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좀 높은 점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특성들이 이제 기존에 서울시에 있는 특성들로 확인됐고요.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각 영역별로 분석을 했는데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이제 공약을 분석하는 저희들이 5% 어떤 언론 지지율을 기준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제 조홍천 어떤 후보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돼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약들은 이제 오전에 오후 이렇게 해서 나왔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됐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인 특성을 좀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AI 관련 공약들은 다 전반적으로 많이 나왔고, 경기도는 이제 반도체나 교통, 주거, 규제 개혁 측면에서 공약들이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같은 경우는 생활복지 공약이 좀 특성적인 하나의 분야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공공성, 참여행정, 광역 교통복지 측면에서 약간 차별성을 두는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는 AI 전문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성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반도체나 AI 같은 것들을 결합한 미래의 약간 산업 성장형 공약 같은 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거와 결합된 행정혁신 이런 측면도 차별성을 두고 강조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홍천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 이런 것보다는 약간 현안 해결형 공약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등장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었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후보들의 어떤 좀 분석을 해봤더니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이 다른 세 후보도 좀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지만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 다 세 후보가 약간 좀 낮은 점수로 이렇게 나타났고, 그러나 추미애 후보는 이제 지역 적합성은 상대적으로 또 이 양양자 후보도 마찬가지로 특히 조홍천 후보는 이제 현안 해결형 어떤 공약들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런지 이쪽 측면이 좀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공약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 또 구분을 해서 추미애, 양양자, 조홍천 세 후보가 영역별로 이제 총점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추미애 같은 경우는 행정 혁신 측면의 공약이 실제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좀 낮았습니다. 세 후보다 약간 이런 특성들이 좀 나타났는데, 특히 이제 이 양희자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 발전 공약도 상대적으로 약간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특성도 같이 있었습니다. 조홍천 후보도 마찬가지로 행정혁신 쪽에서 좀 높은 점수가 나타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세 후보들마다 각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기준으로 각 기준별 이 영역 점수를 좀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큰 특징들을 보면은 이 가장 높은 어떤 기준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제일 앞쪽에 있는 기준인 이 지역 발전 공약들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의 이 각 기준들별로서 약간 높은 점수들이 보이고, 중간에 이제 보면 삶의 질하고 또 이 문화생활권 영역 점수들이 추미애부는 약간 낮은 점수로 어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양의자 후보 같은 것도 약간 비슷한 패턴이지만 상대적으로 생활 행정 혁신이 좀 더 상대 높은 어떤 특성이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 여전히 여기서도 삶의 질에 해당되는 공약들이 각 기준별로 점수가 좀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조홍천 후보도 이제 비슷한 현상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면은 행정 혁신이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지역 발전 공략된 특성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영역별 기준 점수로 비교를 또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뚜렷한 특징들은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삶의 질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어떤 미래지향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점수가 이 삶의 지역 적합성이네 그죠? 이런 것도 좀 높지만 중간에 있는 이제 정책 일관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민주적 책임성 측면의 점수가 좀 낮은 거 특성이 있었고, 문화생활 측면에서도 민주적 생활 책임성이 좀 점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에서도 보면은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지역 발전 정책은 점수가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양의자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 발전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똑같이 이제 민주적 책임성 같은 경우에 점수가 낮았고, 이거는 삶의 질이나 문화생활 측면의 공약에서도 약간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양의자 후보 같은 상대적으로 보면 지역 적합성 측면에서 4개 영역에서 공약들이 대부분 좀 높았고, 미래 지향성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높은 어떤 그런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홍천 후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4가지 영역 분석한 것에서 중간에 보면 이 지역 적합성 측면의 점수들이 앞쪽에 지역 발전이나 삶의 질에서는 좀 상당 높은데 행정혁신에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고, 반면 행정혁신에서 민주 책임성이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점수를 받은 현상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시를 정리를 좀 했는데요.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공약 앞에서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특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기본적인 이제 이거는 아무 부산은 더 해양 도시다 보니까 해양이나 관광 관련 점의 공약들, 그리고 이제 AI 교통 관련 공약, 또 청년의 관점을 중심으로 두는 공약들이 이렇게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 발전과 문화 생활을 강조하는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고,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어떤 이런 시장을 해왔던 어떤 그런 사람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기존의 어떤 했던 사업들의 어떤 특성들이 보였습니다. 가덕 신공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또 산업은행 유치 같은 것들 기존에 했던 것들이 좀 두들기의 특성이 나타났고, 특히 삶의 질이나 행정혁신을 강조하는 그런 공약들이 함께 많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들의 공약의 어떤 이 방사형 그래프를 확인해 봤는데 총점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역 적합성은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비슷하게 이제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는 좀 낮은 점수를 받았고, 박형준 후보도 이거는 비슷한 맥락의 그런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의 전체적인 공약 총 점수의 어떤 구성이나 구조는 그 유사한 특성을 사실상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각 후보들 영역별 총 점수를 같이 좀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문화생활 측면에서 공약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이거는 박형준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화생활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혁신 쪽의 공약,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공약에서 두 후보다 좀 낮은 점수를 받는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각 기준별로 영역 점수를 좀 비교를 했었는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화생활 공략 점수들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대부분 좀 많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제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은 평가를 받는 특성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지역 적합성이나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삶의 질 점수가 그렇게 또 낮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제 아까 말씀드린 문화 생활 측면의 공약들이 그리고 이제 행정 혁신의 공약들이 좀 높고 또 유사하게도 비슷하게 삶의 질 공약도 여기서는 좀 높은데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 보면 지역 발전이나 삶의 질 점수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고 또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기존 정책에서 지역 발전 정책의 일관성이 좀 낮다는 어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영역별 기준 점수를 또 이렇게 봤는데 각 네 가지 영역별로 기준 점수를 쭉 비교를 해보니까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 좀 이렇게 낮은 점수들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보였고, 그러나 이제 지역 적합성 측면에서는 좀 높은 점수들이 보이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 적합성에서 또 높은 점수들이 약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 비슷하게 좀 낮은 점수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인데요. 뭐 똑같은 패턴으로 분석을 한 거라서 제가 빨리빨리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후보하고 추경호 후보가 앞에 나누었던 공약들 내용으로 이렇게 정렬된 내용들이고, 여기서 이 특징은 마찬가지로 이제 AI에 관련된 공약들이 두 후보 다 눈에 보인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메디컬 시티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그리고 교통 이런 측면의 또 공약들을 강조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차이점 측면에 보면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시민 참여적인 것, 그 포용성을 고려하는 공약의 특성들이 좀 더 방점을 두고 공약들이 제안되고 있었고,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 행정의 효율화 측면의 관점에서 좀 강조하는 공약들 중심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간이 이제 각종 그러면 각 기준별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점수를 받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서 약간 비슷한 패턴이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적 책임성이 좀 점수가 낮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 적합성은 조금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는 비슷하지만 또 두 번째로 꼭 낮은 걸 뽑는다면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두 후보다 조금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부겸 후보 이제 영역별 총 점수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행정 혁신에서 분야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지역 발전이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후보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똑같은 행정 혁신이 높은데 지역 발전 낮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기준별로 영역별 점수도 이렇게 확인을 좀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이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 보면 이 행정 혁신 측면의 점수가 두 후보가 좀 두드러지게 높은 측면이 있었고, 반면에 이 민주적 책임성에서 삶의 질 점수들이 다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특성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각 다섯 가지 기준 중에서 지역 발전 영역의 점수들이 보면 좀 공약들의 점수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오히려 문화생활 측면의 점수, 그리고 또 이 삶의 질 공약에 관련된 것들이 특히 추경호 후보는 상대적으로 약간 좀 높은 그런 점수를 보이는 것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지역 적합성 측면에서요. 그리고 이제 각 영역별 기준 점수를 비교를 좀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이제 이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적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행정 혁신에서만 유일하게 좀 민주적 책임성이 약간 높은 특성이 보입니다. 요 행정 혁신에서 이제 민주적 책임성이 높은 거는 추경호 후보도 약간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민주적 책임성이 마찬가지로 추경호 후보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뭐 기존에 분석해준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각 도시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실제적으로 이 공약을 분석해 제가 좀 뭐 확인했던 내용들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모두에서 보니까 삶의 질환 공약들 점수들이 좀 상대적으로 낮더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문화생활 관련된 공약들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경기를 제외해서는 이 모든 대응에서 문화생활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는데, 삶의 질 공약은 모든 네 곳 다 기초 광역자치단체에서 좀 점수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별로 봤을 때 서울, 경기, 부산, 대구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실행 가능성이나 미래 지향성 측면이 약간 상대적으로 높고, 나머지 세 개 지표는 이제 정원 후보가 좀 건수하게 좀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양희조 후보가 지역 적합성, 미래 지향성, 정책 일관성이 좀 높은 특성을 보이고, 나머지 두 개는 조홍천 후보가 조금 높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박형준 후보가 실행 가능성이나 민주적 책임성 측면이 좀 높고, 그리고 정책 일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재수 후보가 지역 적합성과 같이 좀 높은 우위를 보이는 걸 나타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이 김병호 후보가 실행 가능성하고 민주적 책임성 측면에서는 좀 높은 보이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지표에서는 추경호 후보가 좀 높은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본적으로 보니까 네 영역 모두에서 어떤 이 AI 관련 공약, 교통, 주거 관련 공약들, 또 행정혁신 공약들은 다 두드러지게 다들 강조하는 어떤 특성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렸을 때 삶의 질 공약이 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는 것, 그러나 5가지 기준을 다 고렸을 때 가장 취약한 점수를 받은 것은 민주적 책임성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이었다는 것이 종합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가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어떤 공약 자체가 무엇이냐는 것 자체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공약을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고 원하는 공약으로 만들었냐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공약을 했냐보다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구와 함께 논의해서 이 공약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약들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5분의 토론을 모셨는데요. 네, 토론 순서를 잠깐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재경 교수님, 류철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될 건데요. 이재경 교수님은 분야 평가를 수행하셨고, 류철 교수님은 부단장으로서 평가 설계, 그 다음에 평가 운영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두 분 발표를 듣고 두 분의 토론을 듣고 나서는 우리 학계의 원로이신 김옥인 교수님께서 방법론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이 평가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공약 평가의 발전을 위해서 코멘트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에 두 분 공동 개최해 주신 매일경제신문사와 SBS에서 우리 최희색 논설위원, 또 양만희 논설위원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전체 우리 운영된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각각 코멘트를 듣고 마무리하는 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야 평가에 참여하신 이재경 교수님께서 코멘트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각 공약 평가를 담당하게 돼서 역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성과 공약의 가시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평가단이 각 후보들로부터 그 공약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막판까지 매우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언론에서 얼마만큼 노출이 되었고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었는가를 또 역시 검색을 하려고 해도 그 부분도 역시 그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될 것인가?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총선에 비해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대중들의 그 공약에 대한 관심,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번에 체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선은 뭐 선거 기간이 한 22일 정도 되고요. 총선은 14일, 지선 13일인데 대선은 아무래도 전국적인 단위로 이루어지고 총선이나 지선은 너무 과열되면 안 되고 또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에 우리 정치 지형상 지방선거의 주요 후보자들이 선거에 임박해서 각 당에서 공천을 확정하는 그와 같은 행태가 반복이 되고 있어서 공천을 각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하기 전에 공천을 훨씬 더 미리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또 후보자들로 하여금 정책이나 공약을 개발하고 또 고민하고 이를 또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그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주요 토론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 과연 이 평가 지표에 의해서 평가한 것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냐, 학자의 주관성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 하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성, 이와 같은 선거와 관련된 공약의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분야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선거에 대한 공약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에 비해서, 그렇다면 과거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공약이 지난 4년 동안 각 당 혹은 각 후보자별로 얼마만큼 공약 이행률이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훨씬 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정책학회라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이와 같은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한번 이 공약 평가단에 못지않게 한번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공약 이행률의 경우는 보통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시장이나 뭐 지사, 이런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공약 이행률이 몇 프로가 된다라고 자신들의 치적을 포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낸 그 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이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4년 동안 축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이번 공약 평가보다 더 그 용이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문제는 뭐 그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튼 한번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것이, 사실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저희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지역에 대한민국의 국민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 소멸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사는 인구들 또한 역시 그로 인한 과밀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비록 수도권 그 투표권자가 아닙니다만은, 만약 제가 수도권 경기도민이나 서울 시민이라면 저는 이러한 후보에 제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후보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 제가 당선이 되면 저는 저희 서울시에, 저희 경기도의 개발을 줄이겠습니다. 저는 만약 제가 당선이 되면 저희 서울시 경기도에 예산을 덜 따오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방에 돈을 흘려보낼 것인가, 권한을 이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 그런 후보한테 한 표를 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서울 시민도 어떤 경기도민도 자기들이 속한 지역을 덜 개발하겠다, 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지 않겠죠.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한 분권화 공약을 펼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예산에서도 보면 총량적 재정 규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존재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각 실국이나 부처들이 전체 국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부서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산을 과다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각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이와 같은 파편적 분절화된 이익만을 대표하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는 당이나 아니면 뭐 어떤 국회나 아니면 어떤 그 중앙선관위나 어떤 주체에서 분권과 관련된 공약을 반드시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도 지역에 있는 후보자들에게는 반드시 몇십 % 이상 강제로 할당하게끔 하여서 소위 분권 정책 공약 할당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지선을 통해서도 달성되고 이것이 단순히 서울시, 경기도, 부산 어떤 특정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전체 국가 균형 발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제 지극히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율 규제를 믿는 편인데 시간 관리는 그게 잘 안 되네요. 불가피하게 류철 교수님 5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5분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준비 안 된 토론이기 때문에 부단장의 입장에서 그 좀 경험했던 느낌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책 공약 평가 부단장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이제 그 걱정은 이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첫 번째로는 자료 수집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제 너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 주고 안 줘야 되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다는 거가 이해가 되면서도 그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유권자들이 표를 이제 던질 때 우리가 분석한 이 공약 분석 자료를 볼까? 그거에 대한 이제 이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이제 그러니까 순간 들었냐면 이것을 하려면 사명감이 있어야겠다라는 약간의 거창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이 들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꽃은 공약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선거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사람들의 그 순간적인 어떤 그 순간의 그 시기의 어떤 그 이슈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공약에 대해서 이 공약을 중요시하는 이런 흐름들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 학자로서 그리고 이 정책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이 계속해서 공약을 관리하고 그 공약을 평가하고 이 후보자들이 공약을 지키는가라는 것을 이제 분석하고 기록을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을 갖고 누군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정책학계의 가장 큰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공약 평가단을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정책학교의 공약 평가단의 이 노고가 계속해서 발전해서 우리나라 선거 문화가 공약을 중요시하고 정책을 중요시하는 그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평가위원님들 너무 많은 밤샘을 하셨다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공약 평가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 학계의 후배가 되실 겁니다. 우리 김옥인 교수님께서 방법론과 공약 평가라는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코멘트와 비전을 조금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까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붙잡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퀘스천을 좀 주시네요. 우리 이민창 차기 회장님께서 어쨌거나 뭐 단장을 맡으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뭐 조금 도와드린 건 있는데 뭐 저는 별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선 이제 제가 이걸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결국은 높이는 것이 이 지금 선거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라고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위해서 문화양육 서비스도 필요할 것이고, 주택 서비스도 필요할 것이고, 교육 서비스도 필요할 것이고, 보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의료 서비스도 필요할 거란 말이죠. 요건 이제 이 재정학의 대가인 머스그레이버라고 하는 학자가 가치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요걸 이제 조금 행정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퍼블릭 밸류라고 하는 공공가치를 결국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좀 전문적인 용어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역 공동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각 후보자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돈이라고 하는 이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다른 것보다도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추계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방안이 굉장히 촘촘하게 정교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파티에서는 별로 그런 부분이 안 보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신진이라든가 중견학자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방법론을 또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어설픈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이 카테고리화한 거 보니까 변수가 지역 발전, 삶의 질, 문화생활, 행정혁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요거를 한번 묶어보면은 저는 삶의 질로 묶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걸 만약에 우리가 방법론상으로 팩터 어널리시스를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이게 서로 지역 발전하고 삶의 질하고 이게 공통 부분이 묶여지고, 또 삶의 질하고 문화생활, 삶의 질하고 행정혁신이 이게 공통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학자이고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상에 굉장히 정교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분석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도라든지 신뢰성 이런 부분이 담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우리는 이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조금 개인적으로 겪은 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선거 과정에 지금 이제 후보들 돌아다니고 하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쪽에 지금 발제하신 분들 중에 정책 선거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좋겠다. 우리가 지금 공약을 여기서 평가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제 지금 현재 이 후보들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감지되는 분위기는 정책이라든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뒤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뭘 이렇게 좀 보내봤는데 좀 속된 말로 씨알이 먹히지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가서 더 악수하고 가서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조직 선거라고 하는 게 지금 정책 선거보다는 훨씬 더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그 연구자나 우리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요 정책 선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 그 뭡니까 지방선거가 이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학계에서 우리 정책학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뭐 지금 이제 이쪽에도 우리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언론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 뭐라고 할까요? 보도를 통해서 뭔가 유권자들에게 뭔가 이제 그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들을 공약 선거 쪽으로 이렇게 오리엔티드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언론계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김호균 교수님께서도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호균 교수님은 중앙일보에 근무하셨었고, 그다음에 KTV에서 그 프로그램 편성을 맡아서 일을 하셨었고, 대학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평생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를 견제하고 경종을 울리는 걸 업으로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곧 정년을 앞두시고 후배들에게 그 약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 깊이 새겨두고 다음 이 공약 설계하실 분들한테 잘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이제 두 분의 토론을 더 듣겠는데요. 함께 공동 주최를 해주신 매일경제신문사와 SBS에서 각각 한 분씩 나와 계십니다. 먼저 매일경제의 최희석 기자님께서 한 말씀 주시죠. 예, 저는 그 아까 들으면서 기사를 직접 써서 올렸습니다. 그 아마 공동 주최라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텍스트로 기사 쓰는 건 저뿐일 것 같아서 단독 기사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그 김호균 교수님 지적한 바에 저도 매우 공감을 하기 때문에 수치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쓰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추미애 후보 쪽에서 많이 항의가 들어올 것 같아서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공약 평가에 대한 거고 하나는 공약에 대한 거를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공약 평가에 대해서는 김호균 선배가 말씀을 많이 주셔서 뒷북이 되겠지만 3개씩 뽑아서 평가를 하셨는데, 아마 뽑히지 않은 공약 가운데 그 해당 후보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공약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생활 분야에서 보면은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후보의 공약으로 K아레나 뭐 이런 걸 뽑으셨는데, 오세훈 후보 공약 중에도 창동에 그런 비슷한 시설 공급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누락됨으로 해서 이게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는 측면이 굉장히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주거 문제가 심각하고 경기도는 교통 문제가 심각할 텐데, 그러면은 그런 쟁점을 하나 뽑아서 그거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 어떤 건지를 일별을 한 다음에 그걸 서로 비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 부분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거를 캠프 차원에서 공약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그 단계에서 재원 마련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돼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실제 서울시장이 돼갖고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의 서포트를 받아서 예산을 짜는 과정조차도 굉장히 복잡한 정치 과정을 거쳐서, 뭐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도 받잖아요. 기준재정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교부세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중에 총량적으로 재정을 얼마나 아꼈냐, 부채를 얼마나 줄였냐, 이런 걸로 평가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약 개별 사안별로 캠프에서 얼만큼 이걸 재원 마련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이거 단계에서는 저는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 일관성 부분도, 이거는 현역 단체장한테 무조건 유리한 지표잖아요. 이게 그 여기 지표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 정도로 공약 평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그 공약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매니지먼트 학교가 아니라 정책 학회니까,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 어젠가 엊그젠가에 20만 원 월세 지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월세를 현찰로 보조를 해주겠다는 건데,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0만 원을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그 월세가 대충 한 15만 원 오를 텐데, 그 15만 원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달랑 5만 원 지원하면서 15만 원 월세만 올리는 꼴이 되거든요. 왜 이런 거를 하냐라는 지적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산에 1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용산 철도정비창에, 이거 제가 몇 평인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13만 8,200평쯤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부 주거지로 다 한다고 했을 때 용적률 100%로 하면은 4,000채 들어갑니다. 34평 아파트가. 그러면은 1만 채를 한다면 용적률이 전부 주거지로 해도 250%거든요. 근데 전부 주거지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분명히 업무 용지도 있을 거고 상업 용지도 있을 텐데, 반쯤이라고 치고 그럼 용적률이 500%예요. 500% 용적률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런 거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추미애 후보 공약 관련해서 또 지적을 할 게, 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무상 교통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면 얼마나 시급하길래 다른 정책들에 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거기에 투입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행정통합에 관련돼서도 행정통합 관련해서 김부겸 후보랑 추경호 후보 둘 다 공약을 했던데, 행정통합을 하면은 이게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서울시장 빼놓고는 차관급입니다. 근데 이게 행정통합하면은 장관급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부단체장이 차관급 부단체장이 3명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해갖고 통합을 해서 광주 전남에 공무원 전체 숫자가 준다든지,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경상 운영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효율성이 제고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면서 이걸, 그게 목표인지도 모르겠는,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BS의 양마희 논설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하면 되죠. 네. 안녕하십니까. SBS에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양만희 기자입니다. 저는 정치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공약 분석, 검증 작업을 한 3차례 정도 해본 것 같습니다. 전에는 매니페스토라는 이름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고, 한국정책학회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히 언론하고 연대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 세션 모두에 발제해 주신 그 자료만 보고 왔고,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코멘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그 4세션 중간쯤에 왔을 때 참석하셨던 교수님께서 이제 선거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같은 이 소중한 자리가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고 말씀하셨고, 좀 전에 유 교수님도 이 작업을 괜히 왜 하는가 하는 생각을 처음에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보도하는 저희들도 좀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통상 이 갈등, 그러니까 네거티브라든지 말실수 이런 것을 주로 보도를 하고, 이 정책 관련된 보도를 하는 것은 사실은 뉴스룸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유지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청률이 떨어지는 게 숫자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실은 뭐냐면 공약 분석이나 혹은 어떤 공약이 제시됐을 초기에 사전 검증 이 작업이 효능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여러 교수님들이 밤을 새워 가시면서 하신 이 작업이 유권자들에게 도달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달이 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줘야
효능감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사실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거가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오랜 화두인데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정치권이 양극화되면서 이미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모래 쌓아놓고서는 그 깃발 꽂아놓고 가져가는 것처럼 양당에서 확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역에 A당과 B당에서 각각 가와 나의 후보를 냈는데 내 입장에서는 A당 후보가 되는 게 좋은데 후보는 나가 더 좋으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A당 후보를 찍죠. 그러니까 공약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에게는 상당히 효능감이 있는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전해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좀 전에 그 추미애 후보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언론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도의 추미애 후보는 꼴찌네라는 생각이 이제 직접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학술적으로는 틀린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정책학회에서 설정한 5개 평가 기준 중에서 추미애 후보는 단 한 곳에서도 1위를 한 부분이 없다. 이게 정확한 말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에 내용을 가지고 들어봐서 그 5개 분야의 점수를 다 합쳤더니 꼴찌더라고요. 그러면 5개 분야의 점수를 합해서 꼴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타당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죠. 그러면 언론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 학자나 연구자에게 의견을 묻고 거기서 맞는 틀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보도가 되면 당연히 정당에서는 한쪽에서는 거봐라 하면서 활용을 하고 당사자는 부당하다라고 이제 항의를 할 텐데 저는 효능감은 거기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해서 그냥 무난하게 해서는 효능감이 발생하지 않고 학술적인 역량을 가진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언론이 이렇게 썼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의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거기서 좀 효능감이 발생하는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두툼한 학술 논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이렇고라고는 좀 더 단순하고 조금은 짧은 메시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거를 꺼려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기피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학술의 영역에다 두고 언론과 함께하는 이런 작업은 좀 더 유권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의 틀부터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오늘 뭐 매경에서 어떻게 기사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사에서 이제 분야별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혹은 젊은 세대들이 쇼츠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 며칠 동안 고생하신 이 작품을 30초짜리 쇼츠에 어떻게 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쇼츠를 보기 때문에 쇼츠에 담을 수 있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다면 그것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언론은 조회수를 먹기 위해서 덤벼들 수 있다는 것이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공약의 이행률 그러니까 중간에 공약이 수정되거나 폐기되거나 한 부분들도 끈질기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제시한다면 그 부분도 역시 유권자들에게 효능감이 있다. 그러니까 현역이든 혹은 현역이 아니든지 간에 이전에 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뭔가 장파성이 있지 않은 신뢰받는 학술단체에서 학자적 양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신뢰하는 언론기관에서 그거를 유권자들에게 잘 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공해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 효능감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미디어 상황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플로어에 시간을 드리기가 약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도 앉아 계신 분들이 아까 다 말씀을 하셨던 상황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당연직입니다. 그 차기 회장이기 때문에 봉약 평가단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었고요. 아마 제가 차기 회장이 아니면 안 했을 겁니다. 이거 이제 웃으면서 아까 우리 류 교수님 하신 말씀하고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사실 우리 한국정책학회는 이번이 9번째 공약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공약 평가, 국회의원 총선에 대한 공약 평가를 진행하는 경험은 있지만 지방선거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이 평가에 필요한 툴을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대통령 선거했다면 기존 툴을 활용하면 됐지만 이 새로 개발하는 기준과 툴이 제대로 워킹할지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 계시는 하현상 교수님하고 류철 교수님이 저한테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생각하고 다듬어 나간 게 초선 재선에 대한 트랙별, 그 다음에 지역 특성에 대한 그 변수 반영, 뭐 이런 몇 가지의 큰 측정 기준을 만들었고 그 안에 그 평균 3개 정도의 평가 기준을 세부 기준을 넣은 상태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은 이제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야 되는 대상이 통상 한 3분 정도 내외의 후보 공약을 평가하는데 이번에는 9분이 되신 겁니다. 그 4개의 지자체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9분이 되신 상태가 되니까 굉장히 오버로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막판에는 오버로드가 심했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가 아까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형이 이 정치 선거로 가는 성향을 띠는 구역들이 있어서 공약을 수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표, 지방선거에 대한 지표 그리고 토론의 방법, 방향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승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